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용국어 강준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은행 거래와 관련된 기본적인 국어 생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지 5번째 학습지 여러분들 펴주시고요. 제일 첫 번째 장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행 가본 적 있어요? 네. 선생님은 원래 직장이 은행이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일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도 좀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은행에 가서 그 은행의 고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은행거래 신청서를 작성하게 돼요. 지금은 사실 이 서식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이제 태블릿으로 많이 대체됐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태블릿으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화면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것들도 있어서 이걸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은행거래 신청서 제가 이제 일부를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전체 은행거래 신청서를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은 제가 학습지 그 자료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예전에 일했던 은행 이름이 나오네요. PPL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지울게요. 자, 이 은행의 은행거래 신청서 제일 앞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뭐 성명 이렇게 있고 주민번호 앞자리, 생년월일 필요하겠죠? 뭐 국적이나 여권번호.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성명뿐만 아니라 업체명이라는 게 있어요. 업체라는 건 사업체겠죠.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주민번호가 아니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물어보는 난도 있어요. 뭐 선택이긴 하겠지만 이걸 왜 물어보지 싶죠? 왜? 그래서 제가 여기 갖고 왔습니다. 은행 거래를 하는데 성명이나 주민번호 이외에 업체명이라든가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은 개인입니다. 개인 계좌를 보통 개설을 하러 은행에 가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때는 체크카드 만들러 이제 은행에서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 뭐 학생증에다가 일괄적으로 넣어주고 그랬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거나 혹은 직장인이 돼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행과 직접 거래를 할 때 여러분들은 개인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행에 오는 사람들이 개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법인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 사업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법인이라든가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런 업체라든가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은 필수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고객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나 법인 고객인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 거래를 할 때는 개인만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업체들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회사를 차릴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된 것들은 대부분 잘 읽어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금융기관에 가서 뭔가 거래를 트게 된다면은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된 것들을 잘 보면 좋습니다. 자, 금융지주회사법. 이거 무슨 말이죠?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2에 근거하여 자회사 간에는 고객정보의 이용,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며 고객정보 취급 방침에 대한 설명 및 교부를 받았습니다. 뭐 한국이야 사실 개인정보가 거의 헐값에 거래되는 나라긴 하지만 이런 문구들은 잘 뭘까요? 싶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금융그룹 내 자회사라는 말이 있어요. 금융그룹이라는 것은 금융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학교 근처에는 그 KB 국민은행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TV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그 금융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비슷한 회사들, 비슷한 이름을 가진 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면 삼성생명도 있고 삼성화재도 있고 삼성카드도 있고 국민은행도에 국민은행도 있고 국민카드도 있고 무슨 KB 무슨 보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슷비슷한 이런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게 되는데 그걸 보통 그룹사라고 해요. 그룹이에요. 하나의 그룹. 그럼 여기 안에 특히 이제 금융 쪽이 그런데 은행이 있다면은 카드도 있고 보험도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회사들 간에 어떻게 된다? 고객 정보를 제공 이용이 가능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 은행에 지금 고객이 되었는데 카드사나 보험사가
내 개인정보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싫은 사람들은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회사 간의 고객 정보의 이용,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분명히 여기 은행하고 거래를 했는데 카드사나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제 정보를 어떻게 알고 지금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거래를 텄다는 얘기는 요거를 봤다는 얘기고 여기에 동의한 사람들만이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읽어봐야지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가서 볼까요? 직업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업군인데 여기 중에 어디에다가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급여소득자, 직장인이니까 급여소득자죠. 여러분들은 학생이죠, 학생. 연금소득자는 뭘까요? 네, 연금 받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퇴직한 사람들이겠죠. 자영업자는 가게 사장님, 전문직은 뭐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직업군을 표시하라고 하잖아요. 물론 실제로 제가 이제 은행원으로 있을 때는 이것들을 체크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여긴 이걸 다 체크하는 그런 서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꼭 기록을 해놔요. 혹시라도 이 고객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게 되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기록을 해둡니다. 그 기록 중에 막 되게 웃긴 것도 있어요. 진상이다 막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막 착하고 젠틀하다 막 이런 것들도 기록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직업군에 대한 정보를 은행에서 왜 알고 싶어 하는 걸까 싶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이 지금 거래 신청서에 있는 거 보면 어쨌든 은행에서 이런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는 뜻은 되잖아요. 왜 알고 싶어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행은 뭘 다루는 데죠? 네, 돈을 다루는 데예요. 그래서 돈과 관련 있는 어떠한 정보든지 필요한 것들은 알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급여 소득자예요. 다달이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뭔가 돈을 빌렸을 때 갚을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학생이면 어떨까요? 이 사람 대출해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고객에 대한 정보가 곧 뭐가 되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추가로 얘기를 해주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혹은 카드를 만들 수 있어요. 신용카드. 그런데 여러분들이 급여 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카드 만드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학생이다? 그럼 신용카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생인데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대부분 잘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가입 상품명. 자, 여기에 있는 단어들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단어들 혹시 뜻 알고 있어요? 납입, 납입일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납입일, 이체, 자동이체, 자동이체 지급계좌. 요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체크카드 가지고 거래만 하더라도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납입은 뭐죠? 납부하고 들어가는 거죠. 돈을 넣는 거예요. 보통 정해진 어떤 때에 뭔가를 입금을 하는 것들, 그게 납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써요. 그러면은 그 신용카드는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이게 결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내가 쓴 돈은 어떻게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청구 금액을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너는 50만 원을 썼어. 그러면은 이거 금액을 일단 카드사에서 먼저 결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50만 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청구서를 보고 납입을 해야 돼요. 이번 달에 50만 원 내세요. 그럼 그거 보고서 내는 거예요. 납입하는 거 뭐 카드 청구서 말고도 어떤 것도 있냐면은 그래 가스비 같은 것들, 전기료 같은 것들도 납입을 하죠. 그래서 납입을 할 때 납입하는 날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제가 월급을 한 15일에서 20일쯤 사이에 받아요. 보통 매월. 그러면은 카드 청구서를 언제쯤 납입하면 좋을까요? 이거 전에 월급 받기 전이 좋을까요? 월급 받은 후가 좋을까요?
아무래도 월급 받은 후에 요거를 납입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통 납입일은 월급날 그 이후로 지정을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납입일이에요. 내는 날입니다. 청구서, 어떤 걸 돈을 내라는 그런 청구서가 왔을 때 그 돈을 내는 날이 납입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체라는 건 뭐냐면은 인이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옮겨간다. 여러분들 이체 많이 해봤죠? 예를 들어서 뭐 중고거래 같은 거 할 때도 있고 뭐 친구한테 돈 송금할 때도 있고 보통 사람들이 송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체예요. 돈을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체 돈을 제가 내야 되는 것들 중에서는 다달이 똑같이 내야 되는 거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저 월세 내는 거 매달 똑같은 금액을 냅니다. 혹은 뭐 아파트 관리비 이런 것들 늘 똑같잖아요. 금액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정기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이체를 하는데 알아서 빠져나가게 하는 게 바로 자동 이체입니다. 그래서 뭐 매월 25일에 제 월세가 나간다 이런 식인 거죠. 그게 자동 이체입니다. 자동 이체 걸어두면 되게 편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임대차 계약 맺어서 들어갈 때 이 자동 이체, 자동적으로 돈이 옮겨가게끔 하는 거 있으면 편합니다. 맞다 까먹었다. 이거 안 냈는데 이럴 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자동 이체를 하는데 지급계좌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제가 실용국어 시간에 이 지급이라는 말 얘기했었나 모르겠는데 지급은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급한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 이체 지급계좌라는 건 뭐냐면은 요거예요. 여기 계좌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로 돈이 넘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카드사라든가 아니면 집주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체라는 거예요. 돈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해 가는 것. 그러면은 이거를 자동적으로 해놓으면 자동 이체죠. 그러면 이 중에서 돈이 나가는 계좌는 뭐냐면 이거예요. 지급 계좌. 그럼 돈을 받는 건 뭘까요? 입금 계좌겠죠. 돈을 받는 계좌겠죠. 그래서 지급 계좌는 돈이 빠져나가는 계좌예요. 요 단어는 여러분들 뜻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단어들의 뜻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지 은행 거래를 할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아직 사회생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서류를 갑자기 들이대면 좀 당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또 단어들의 뜻을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예적금 만기 통지. 만기라는 건 뭐죠? 기한이 다 꽉 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한이 꽉 찬 걸 알려준다. 이거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신청합니다, 보통. 왜냐면은 열심히 살다 보면은 내가 넣어놓은 예금이 이게 만기인지 아닌지도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19년 4월 16일이었나? 그때 신청한 들어놓은 예금이 있어요. 1년짜리. 그럼 언제 받게 될까요? 2020년 4월 16일에 받게 되겠죠. 근데 일하다 보면 이게 만기가 돌아오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거를 알려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는 게 만기 통지를 신청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은행 거래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어떤 용어들, 아주 간단한 용어들만 지금 보고 있어요. 너무 다 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자, 그 다음에 비과세라는 말이 있네요. 여러분, 과세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금을 어떻게 한다? 매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금 매긴다라는 말 앞에 안일 비자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비과세니까 세금을 매긴다 안 매긴다? 세금을 안 매긴다는 얘기예요. 비과세라는 게 있나? 여기 지금 보니까 뭐 비과세 종합저축, 뭐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 가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세금을 안 매기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고객 입장에선? 좋죠, 여러분. 여러분들 잘 모를 텐데 우리나라에서 예금을 하면은 예금 이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자. 예금을 하면 이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자의 15.4%를 떼가요. 놀랍죠? 세금 명목으로 이자소득세랑 그 지방 교육세였나 하여튼 그 명목으로 이만큼을 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상품을 가입하려고 하냐면 세금을 안 내는 상품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과세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한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나이대에서는 그게 어렵긴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건 6번 질문에서 또 얘기를 할게요. 자, 3번에 보면은 타행의 금융정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 있어요. 타행 금융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렇게 돼 있네요. 타행이라는 건 뭐냐면은 역시 한자예요. 타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행은 은행이겠죠? 타행. 타행은 다른 은행입니다. 그럼 다른 은행의 금융정보를 어떻게 하겠다? 조회한다는 얘기예요. 내 금융정보, 이 은행 말고 다른 은행에 있는 내 금융정보를 조회해도 되냐? 만약에 이게 싫으면 여기 가입할 수 없겠죠. 근데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을 서명하는 거죠. 강순영하고. 자, 이게 바로 타행, 다른 은행의 금융정보입니다. 타행 금융정보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요 은행에 가서 돈을 대출을 받으려고 해. 근데 이미 다른 은행에 대출 받은 게 엄청 많아. 그러면 이 은행 입장에선 얘 빌려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미 빚진 게 엄청 많은 앤데. 그럼 어떻게 하냐? 타행에 있는 금융정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다 공동으로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대한 것들은 다 민감한 정보니까요. 자, 그러면 6번 볼까요?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의 가입 조건은 어떤 것인가? 아니, 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근데 대략적으로 그 분위기는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여기 지금 보니까 비과세 저축 가입 상품, 상품 가입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세요.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장애 여부, 독립유공자, 유가족, 상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뭐냐면은 이런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을 하려면은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거래 신청서 같은 거 볼 때 그냥 대충 보지 말고 한 번씩 천천히 보세요. 이거는 심지어 은행 홈페이지에도 가면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갖고 왔어요. 자, 그러면 7번 볼까요? 7번은 이거는 아주 여러분들 실용적인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노인이나 아까 얘기했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립유공자라든가 이렇게 한정된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비과세 저축이 없습니다. 근데 세금의대 종합저축은 여러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좀 있으면. 자, 이거 제가 사전에서 찾은 내용이고 제가 은행원으로 일을 할 때도 그 고객들한테 많이 안내를 했던 건데 이거 한번 볼까요? 세금의대 종합저축은 20세 이상인 개인 거주자가 이자 소득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저축 상품입니다. 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은행, 증권, 투자신탁이에요. 조합, 금고, 신협 전 금융기관이 취급을 하고 있으며 1인당 가입한 한도는 원금 기준 1,000만 원이다. 노인 및 장애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독립유공자, 그 유족,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서 봐줘야 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은 3,000만 원까지 그게 가능하대요. 세금 우대 종합저축을 받는 게. 그래서 세율이 어떻게 되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예금을 하고 나서 이자 소득을 받을 때 15.4%를 떼어가는데 9.5%가 부과됩니다. 얼마나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좋죠. 자, 그래서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런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이 수업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2,000만 원의 금액을 예금한다고 했을 때 세금 우대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인이나 장애인이라든가 여기에 지금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세금 우대 종합저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2,000만 원을 예금하면은 혜택을 받을 수 없죠. 한도는 어디까지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금 기준으로 1,0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금 후대 혜택을 받으려면 나눠야죠. 1,0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나누어서 얘는 세금 후대 종합저축으로 가입을 하고 얘는 그냥 일반 저축으로 가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저 2천만 원 예금할 건데 세금 후대 혜택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1,00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